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져 버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제 속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의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아직까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학창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정말 친한 14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죠. 웬만한 남자들의 우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의리 있고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이 친구의 들러리를 서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친구처럼 제 마음과 찰떡으로 잘 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 남자는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 당시 만나던 전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였고 오며 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착하고 괜찮아 보였고 외모도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남자라면 제 친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맞았고 그렇게 사귀다가 작년에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친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 친구가 행복한 것이 저도 행복한 일이었고 그저 지금 만나는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랬을 뿐이니까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지방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친구를 만나 선물만 건네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가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집들이를 다녀온 지 며칠 후에 제게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몇 명의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 뭐라고 자꾸 속삭이면서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런데 워낙 술을 많이 먹었고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멍이 들어 있었고 단순히 숙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친구의 멍을 보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꽉 붙잡히기라도 한 거냐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랍니다. 첫날에는 그냥 숙취도 너무 심하고 기억이 다 끊겨 있어서 잘 생각이 나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아주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 친구의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자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술 먹고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움직이다가 테이블이나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주사를 한 번씩 부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휴를 받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혼한 제 베스트 프렌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휴인데 집에서 뭐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너 보고 싶대.
어차피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와인도 한 병 선물로 들고 갔고 친구는 제가 온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 3명은 초저녁부터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친구 부부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해서 밤 11시쯤 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자꾸 더 논다고 해서 친구의 남편을 시켜서 억지로라도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눕혀놓고 나니 바로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를 재워두고 저와 그 남자 단 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근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별로 그리워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도 취했고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남자가 당황하더니 자기가 말 꺼내서 미안하다고 휴지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깨도 토닥토닥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역시 자상하고 매너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 사귀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고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아내가 제 친구가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요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정신을 잃는다면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술이 깨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정말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시던 술잔을 내려두고 나도 술이 올라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마시던 술상을 적당히 정리하고 친구가 내어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솔직히 조금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옆에 눕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제 등에 밀착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을 그동안 보면서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건실하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로구만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대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잔뜩 겁을 먹어버린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은 조금 더 대담해졌는지 누워있는 제게 백허그를 시도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지났고 저도 남자의 손길이 그리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한 잔 먹었으니 이대로 그냥 확 안겨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 남자와 끝까지 갔다가는 앞으로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 손을 밀치고 일어나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더러운 감정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도 보기 껄끄러워졌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자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친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대로 있자니 그 남편이란 놈이 다른 여자에게 분명히 사고치고 불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사진만 봐도 욕이 나오고 치가 떨립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면 자꾸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친구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제게 많이 서운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친구는 제가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줘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복수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솔직히 친구 생각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보내보니 속이 조금 후련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시모 때문에 싸우고 화딱지나고 열받아서 진짜 아침까지 쌍욕이 다 나오네요. 지금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서 말이 좀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신도 없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곳에 글을 적어볼게요. 이번이 결혼하고 3번째 맞은 명절이었는데 작년 설에는 친정에 아예 못 갔고 추석에는 당일에 가기로 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꼭 못 가는 날이 생겨요. 작년 설에는 시모가 본인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안방에 누워버리시더라고요. 설 차례 지내고 밥 먹자마자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시며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시더니 밥 먹은 거 치우고 간식거리 먹다 보니 반나절이 지나고 괜찮아 보이셔서 갈만하면 들어 누우셔서 결국 친정을 못 가게 된 거죠. 저희 못 가게 하려고 온갖 아픈 척 불쌍한 척 다 한 거에 몇 번 속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남편이 부탁하기를 엄마도 아프고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니 이번만 처가 가지 말자. 다음 명절부터는 시가 처가 번갈아 가며 먼저 가자고. 이번 설은 장모님께 죄송하니 본인이 용돈 200만 원 드리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짜증났지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정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 안 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데이트나 하실 텐데 데이트 비용이라도 드리면 되겠다 생각했고 좋게 넘어갔죠. 다음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 갔다가 당일에 친정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설에 친정 갔다가 시가 가는 걸로 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당일 저희가 가려고 하니 또 시모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당한 게 있어서 낌새를 느끼고 병원 가자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가보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몸이 이런데 내일 갈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벌써 2번이나 이러니 짜증이 치밀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다음 명절에 나도 연휴 마지막 날 올 거라고 그렇게 거래하고 다음날 친정을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일은 뭐가 됐든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못 박아 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일해야 하는 거 하겠다. 하지만 여자만 일하는 집에 시집갈 생각 없다고 10번은 말해서 시모도 제가 남편 시키는 거 뭐라 못하고요. 어쨌든 같이 치우고 일을 했죠. 시모는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 보이다가 제가 말만 걸면 앓는 목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딱 봐도 감이 오지만 이미 결론이 난 거래니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은 어차피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다음날 가기로 했으니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할 계획을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서 멀리 못 가고 근교 가서 쉬고 자고 올 심산으로 온천을 예약하고 나는 가성비 따져가며 온천이며 근처 맛집이며 하루 종일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또 온천이 가깝기도 해서 동선을 짜놓았고 첫날 가서 2박 3일 하고 아침에 아빠 엄마는 본가로 나랑 남편은 시가로 가면 될 거라 생각을 했죠. 또 온천 여행하고 가면 시가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에서 2박 3일 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저번에 말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갈 온천 여행 예약했어. 왜? 어차피 집에 있으니 우리 집 음식도 제사도 안 하는데 여행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이때 아니면 여행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그럼 평소에도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가봐야 하는 거야? 이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설 당일에 자기네 집 시모가 또 아프다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내서 갈 계획이라는 것을요.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한테 이번에 여행 간다고 다 말씀드려놨고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대든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난 너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실질적으로 벌이도 따지자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매년 스트레스 받아가며 너랑 살 이유가 없다고. 이미 2번의 불공정한 명절을 보내서 너한테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번에 만회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틀 전쯤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셔서는 대뜸 난리 생난리를 치네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하냐며 남편한테 모든 내용을 들으셨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컴퓨터 방에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스피커폰하고 핸드폰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피커를 끄더니 자기가 받아들고 엄마 저번 추석에 늦게 갔다고 뭐 이러더니 대뜸 안 가면 이혼이라더나 뭐라나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멍청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평한 척, 이성적인 척, 자기가 알아서 중재하는 척 다 하고 살더니 지금 제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건가 싶고 이게 남편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핸드폰 주면서 받아볼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시모는 아까보다 한층 높은 옥탑으로 소리치고 남편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이 확 받던 찰나라 욱해서 전화 받아서 이판사판이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작년 추석에 시댁에서 2박 했잖아요. 어머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명절에 집에 가야죠. 매번 어머니 힘드시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해요? 평생 명절에 딸과 사이 못 보고 사시나요? 시모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매년 설마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어머니, 매년 설마다 그러는 거 싫으시면 올해 명절은 저희 집에서 먼저 보내고 내년 명절은 어머님 먼저 찾아뵐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며느리인데 신랑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길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집도 혼수도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이 더하지도 않고요. 돈도 벌면 제가 더 벌었지 이 사람이 더 벌지 않아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라고 했더니 이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리만 지르시네요. 저희 어머니 진짜 성대가 좋으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중간 말 다 끊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무시하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악쓰면서 소리 지르시길래 소리 지르시면 이 사람 바꿀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지만요. 싸가지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그냥 스피커 끄고 남편한테 핸드폰 던져주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화 끊고 남편이랑은 대판 싸움이 났죠.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응, 맞아. 나 한 말은 꼭 지켜. 두고 봐.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새벽부터 일어나 채비하고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거쳐서 가야 해서 오시면 같이 밥 먹고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차려서 토스트랑 커피, 과일 먹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런 정신병인 시몬은 처음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부모님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모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문을 열어주었고 시모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라고 친척들 다 여기로 오라고 했다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욱하는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니까 있는 고집은 다 피우면서 장 본 것도 방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사돈 오시면 말씀 좀 드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만나면 우리 엄마 아빠 연세에 비해 젊게 사시고 어떻게든 신세대로 사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시대에 맞는 소리만 하셔서 아무 말 못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더 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뭐 찾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치우지 마세요. 제가 갔다 와 치울게요.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엄마 왔는데 못 가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그냥 두 분이서 가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아까 덜 돌아간 꼭지가 마저 다 돌아서 그냥 밖에 심어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개싸우듯이 싸웠습니다.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지 이게. 네가 한 만큼 내가 너네 엄마 무시해봐? 용돈? 돈으로 몇 번이나 해결할 건데. 네가 작년 설에 200만 원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일부는 내가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 없어? 이러면서 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둘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공평하게 못하면 이혼이라고 10번을 더 말했어. 라고 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이라고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이혼할 거라고요. 엄마는 당황하시죠. 여행을 몇 분 앞두고 기분 상하셨겠죠.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제 엄마는 제 편인걸요. 시댁 남편 전화 받지 말고 나 데리러 오라고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엄마 차를 탔습니다. 만나서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무슨 낯으로 하시냐고 앞으로 차단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신거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온천 잘하고 좋은 회사 덕에 오늘까지 쉬어서 본가에서 파라다이스 즐기고 있습니다. 명절에 일 안 해도 되고 시댁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일 벌어지니 솔직히 더 이혼하고 싶어요. 결혼할 땐 그냥 연애 중이었던 남편이 계속 빨리 결혼하자고 보채고 나이가 찼으니 하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별 생각도 사랑도 없이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나이가 차서 그냥 결혼해서 의미 없는 인간이랑 살 부비고 살 만큼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서류 보낼 거고 협의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근데 저 능력 없는 놈이 변호사 사고 말고 할 머리도 돈도 없을 테니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도 인생 네가 사는 거다라고 하고 별 말씀 없으시네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지만 제 행복 찾는 게 결국 효도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시모는 전화 와서 차단당하고 있어요. 시모는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남편은 카톡으로 한다는 말이 화 좀 풀렸냐고 하네요. 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니? 진짜 멍청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건 유전이구나 싶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내가 너무 받아줬다. 그래 내 탓이다. 근데 이제 어쩌니? 나는 분명 여러 번 경고했고 사실 같이 살면서 붙은 정 다 떨어져서 사실상 너랑 이혼해도 상관없을 텐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쿨하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희열이 느껴지네요. 해방감도 들고 인생 막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바로잡게 되네요.
이혼 마음 굳혀서 글을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여기서 남자 보는 눈 많이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쓸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당연히 저는 이혼했고요. 진짜 제가 이혼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글쎄요.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밑바닥을 한번 봐서 그런지 마음이 식어버리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한번 돌아서면 정말 뒤도 안 보는 끝인 스타일.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고 합의 이혼으로 끝나겠지만 질질 끌면 소송 걸어서 그동안 녹음한 건 모두 풀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요. 그 인간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그 사이에 시어머님 2번 정도 찾아와서 이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호통치시며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하니 정말 막장이라면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경찰 불러서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했는데 또 그 다음에도 술 드시고 오시더니 정말 사죄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류 끝난 다음에 오시면 뭐하나요? 그 전에 오셔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이 없을 때 이혼하는 게 하늘이 도운 것 같고 어쩌면 저는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요. 제 사연에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희 동네 일대가 전부 뒤집혀진 엄청난 일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장녀로 컸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방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막내 동생이 3살 되었고 제가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애처가 있었던 아버지께서 엄마의 부재 이후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술로 매일 지새우기도 했고 저희를 버리다시피 방치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맡겼죠. 그런데 할머니마저 건강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떠나신 이후부터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리어카에 양말을 싸게 떼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팔며 살았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 덕에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남한테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양말을 팔던 아빠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길거리에서 정말로 작은 천막치고 음식을 파는 건데도 그런 포장마차 자리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 양말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빠는 남자였지만 음식 솜씨가 끝내줬거든요. 떡볶이며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정말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고 항상 비법 재료가 들어가서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독특한 맛을 내면서 중독성 있는 음식들을 항상 만드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계속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지만 솔직히 정말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포장마차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아빠가 자릿세를 주고 포장마차를 한 건데 그 골목에 소위 깡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장사가 끝날 때쯤 자릿세를 내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어치도 팔기 힘들었던 아빠에게 3만 원을 자릿세로 내라고 하니 아빠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를 꼭 껴안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결국 포장마차를 접고 그 물건들을 다시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그때 아빠가 정말 힘드셨나 봐요. A4 용지 4장에 걸친 유서를 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아빠가 발견되었고요. 그 유서를 통해서 그간 아빠가 얼마나 깡패들에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억울하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피어난 것 같아요. 941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빠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토끼 같은 딸들을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빠는 다시 한번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이번엔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외진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외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처음 1년간은 돈 벌기보단 그냥 적당히만 하자 하셨고요. 아빠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아예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등등을 그냥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 맛 좀 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면서요. 사실 아빠는 음식 남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음식을 덜 버리고 손님들 배로 채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 마케팅으로 통한 거였습니다. 아빠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전부 줄을 서서 아빠의 분식을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빠는 붕어빵도 같이 들여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아빠가 최초였을 거예요. 붕어빵에 팥만 넣는 게 아니라 슈크림, 화이트 초콜릿, 밀트 초콜릿, 크림 등등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나서 아빠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셨고 붕어빵 기계를 담당하는 알바생까지 둘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사가 대박이 나고 딱 3년 뒤에 저희 가족은 곰팡이 냄새가 쾌쾌하게 퍼지는 지하방에서 작은 방이 2개가 달린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짐이 안 되려고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6개씩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는 꿈도 안 꿨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업하고 학자금을 갚다 보니 2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너무 나 있었고 이제 그만 일을 쉬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면 안 돼? 너무 달려왔잖아. 그리고 포장마차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나 너무 속상해. 라고 하니까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아빠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 포장마차 찾아와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아빠 포장마차에서 분식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나중엔 다 추억이 될 텐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빠는 이 일이 참 좋다. 여기서 일하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나 없으면 독거 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뭐 먹고 살려나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께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분식을 나눠드리고 끼니를 챙겨드렸거든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빠는 길거리 장사한다고 무시당해도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첫 연애였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를 갔으니 말이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전부터 귀가 참 얇으셔서 이것저것 일 버리고 투자하다가 집을 다 날려서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있으니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모성애가 생기면서 계속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하며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치과 의사 아들이 왜 수의사랑 결혼해야 하냐고, 그거 그냥 동물 뒤치작거리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엄청 반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최소한 같은 치과 의사 아니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나 봐요. 눈이 높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저희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고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물어봤나 봐요. 남자친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을 못했대요. 분식집 한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화를 내고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분식집 한다고 실토한 거였죠. 당연히 어머님이 눈 뒤집어지고 아들한테 미쳤냐고, 왜 그런 근본 없는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냐고 하며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저희 아빠 포장마차를 아셨는지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따님한테 똑바로 알리라고. 이 말을 하러 가기 위해서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 끝나고 아빠 포장마차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아빠의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지? 싸움 났나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런데 그 포장마차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고 아빠는 얼굴에 계속해서 생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하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려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와 경찰차가 왔고 쓰러진 어머님과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간 아빠는 왼쪽 위아래 턱 쪽에 1도 화상 판정을 받고 간단하게 처치를 하고 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빠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피코트에 빵모자에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단 한 여자가 갑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반말로 막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내 아들 만난다고 하는 여자 아빠 되는 사람인가 보네. 참나. 어떤 정신으로 이딴 집구석에 장가를 가려고 했는지 이 자식이. 다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결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던데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혼잣말로 일단 포장마차 하는 집안 주제에 어디 의사 사위를 탐내. 허드렛 일 하는 주제. 하면서 욕을 했답니다. 아빠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옆에서 분식 포장 기다리시던 할머니랑 손님들이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나 봐요.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찾아와서 면박을 줘요. 결혼 반대할 거면 아들 통해서 말하면 되지. 왜 사돈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 일터까지 찾아와서 오바 육갑에 유난을 떠는지. 하며 욕을 하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복덕방 아저씨도 한 마리 거둔 거죠. 포장마차 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치과 의사가 평생 잃어도 못 벌 돈 이 양반은 다 벌어놔서 이쪽 재개발 아파트로 야무지게 다 사놔서 알부자인데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나요? 어머님이 거기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열등감에 터져서 막 증명해보라고 소리치니 아빠가 화가 나서 밑에 보관하고 있었던 며칠 전 계약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원래 그걸 집안 장롱에 보관해놔야 하는데 며칠 동안 짐을 집에 못 가지고 가니 가방에서 서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 그거 보고 고작 포장마차 하는 주제에 이런 비싼 아파트 어떻게 샀냐고, 다 사기 아니냐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에 있던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서 막 내동댕이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다 돈이고 사먹는 음식인데 손으로 집으니까 아빠랑 손님들이 화가 난 거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팔뚝을 붙잡으려고 하자 어머님이 그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퍼서 아줌마더러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어머니가 이성을 잊고 그 국자에 있던 어묵 국물을 아빠 쪽으로 뿌렸고 아빠는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였죠. 어머님은 계속 화내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갑자기 픽 쓰러지셨고 그때 119와 경찰을 손님들이 불렀고 때마침 제가 와서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정말 뒷목이 뻣뻣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고 뭐 하는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죠. 이거 영업 방해죄랑 상해랑 전부 해서 싹
딱 고소해버려요. 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며 또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난 너가 정말 좋지만 결혼 엄두도 안 나고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욕 퍼붓고 싶은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꼭 참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전화 끊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남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였습니다. 우리 아빠 직업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 연락 한 번 없으시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 생각보다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돈에 집착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자기보다 못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억짜리 아파트를 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편집증 증상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보다 화 잘 내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시집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그냥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어머님이 벌금형으로 끝날 뻔한 일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빠가 길거리 장사를 하시긴 하지만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항상 챙겨주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 딸인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네요. 그래서 더더욱 저도 편견 없는 눈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그러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은 더욱더 따뜻해지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